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 3년 만에 제대로 복수에 성공한 여성이에요. 여러분, 상전벽해라는 사자성어 다들 아시죠? 뽕나무밭이 변해서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 일은 변화가 심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제대로 상전벽해를 경험했답니다. 그 덕에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는 것처럼 어찌나 통쾌하든지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지 뭐예요. 복수를 한 사람이 있으면 복수를 당한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저의 복수 대상은 바로 제 남편, 아니 제 전남편이에요. 하지만 편의상 그냥 남편이라고 표기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게 먹는 거 가지고 차별하는 거라던데 남편과 함께 산 기간 동안 저는 먹는 것조차 남편 눈치를 보고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 깊은 속에서부터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걸 보면 그동안 남편한테 받은 서름 때문에 제 마음의 상처가 꽤 깊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지독하고 악랄한 인간이었던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빠는 고물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철없는 동네 아이들은 저를 두고 고물상이라고 부르곤 했죠. 동네에서 뛰어놀 때도 그렇고 학교에 입학을 해서도 그 별명은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어요. 그때는 그 말이 얼마나 싫던지 아빠한테 고물상 말고 다른 일 하면 안 되냐고 울고불고 떼를 쓰곤 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부모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걸 말이죠. 저희 부모님이라고 그렇게 힘들고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하고 싶었겠어요? 살아야 하니까,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할 수 없이 하셨던 거였죠. 그런데요, 고물상 안에 딸린 한 칸짜리 컨테이너에서 내 식구가 복잡거리고 살았지만 생각해보면 그때만큼 행복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시장에서 통닭을 한 마리 사오시면 그날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오빠와 제게 다리를 하나씩 나눠주시고는 목이나 갈비뼈 같은 살이 별로 안 붙어있는 토막을 드시곤 했는데, 그래서 매번 닭다리를 서로 먹으려고 신랑이 아닌 신랑이를 버리곤 했어요. 자식들한테 풍족하게 먹이지 못하는 걸 미안해하시는 부모님과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씩씩하게 굴었던 우리 남매는 끈끈한 가족애를 느끼며 살았으니까요. 태생이 부지런한 부모님은 저희 남매가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어떻게든 번듯한 집에서 살게 해주시려고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 드디어 고물상 컨테이너를 벗어나 번듯한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죠. 남들이 보기에는 20평도 안 되는 낡은 연립주택일 뿐이었겠지만 저희 가족한테는 세상 무엇보다 멋진 집이었어요. 집안에 화장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편하고 좋던지 자다가 눈을 뜨면 혹시 예전 집으로 바뀌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할 정도였죠. 물론 저희 남매와 달리 부모님은 전보다 많은 점들이 불편해지시기는 했어요. 고물상에서 살 때는 따로 출퇴근의 개념이 없었지만 고물상에서 버스로 5정류장 가까이 떨어진 집에서는 출퇴근길에서 버리는 시간들이었으니까요. 그뿐인가요? 전 같으면 일을 하고는 후딱 씻고 잘 수 있었지만 이사를 온 이후에는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해서 땀냄새로 범벅이 된 상태로 바로 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을 마치면 씻고 옷을 갈아입고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이 많을 때는 부모님이 고물상에서 주무시고 다음 날 집으로 오는 날도 종종 있었어요. 몇 끼를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다가 이제는 거의 몇 끼를 집에서 오빠와 단 둘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그것 또한 불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초등학생 아이 둘이서 제대로 차려 먹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물론 엄마가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신 밑반찬이 있었지만 몇 끼니 따뜻한 국이나 찌개를 놓고 먹던 때와 비교하면 아무래도 차이가 컸어요. 그러다 보니
툭 하면 오빠랑 라면을 끓여 먹게 되었죠. 게다가 밤늦게까지 부모님이 안 계신 집에서 오빠랑 둘이 지내다 보니 왜 그렇게 집안이 썰렁하게 느껴지던지, 그리 큰 집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오빠가 친구들이랑 논다며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러다 결국 사고가 나고 만 거예요. 그날도 혼자 집에 있는 게 무서워서 TV를 틀어놓고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더라고요. 오빠인가 싶어서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는데 웬 아저씨가 서 있더라고요. 예, 여기가 상민이네 집 맞니? 네, 우리 오빠가 윤상민인데요. 그러자 아저씨는 고개를 쭉 빼고 집안을 둘러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집에 어른은 안 계시니? 아, 아저씨는 나쁜 사람은 아니고 경찰이란다. 그제야 경계심을 푼 저는 부모님이 아직 일터에서 안 돌아오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부모님 전화번호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외우고 있는 아빠 휴대폰 번호를 알려드렸더니 바로 전화를 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땡땡 파출소 김땡땡 순경입니다. 윤상민 학생 아버님 맞으시죠? 경찰 아저씨는 순간 저를 슬쩍 보시더니 현관문 밖으로 나가서 통화를 하셨어요. 하지만 아무리 문까지 닫고 통화를 한다고 해도 그 소리는 고스란히 안까지 전해졌지만요. 무슨 일이 있나 귀를 기울이고 들었는데 오빠가 친구들과 길가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차도로 굴러간 공을 잡겠다고 뛰어나갔다가 차에 치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 바로 병원으로 가시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골목 안에서 오빠랑 동네 아이들이 공을 차는 소리를 들었는데 불과 몇십 분 사이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그때는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통화를 마친 경찰 아저씨는 다시 현관문을 열고는 제게 말하셨어요. 꼬마야, 겉옷 입고 나와볼래? 아저씨랑 어디 좀 가자. 아빠랑 엄마도 곧 그리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경찰 아저씨는 저를 데리고 가려는 데가 병원이라는 걸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점퍼를 입고는 신발을 신었죠. 그렇게 경찰 아저씨와 함께 병원에 도착하자 부모님이 벌써 와 계시더라고요. 아빠는 작업할 때 신는 긴 장화를 그대로 신은 채 달려오셨고 엄마는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오셨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경황 없이 달려오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오빠는 이미 수술을 받으러 들어간 상태여서 만나볼 수 없었어요. 부모님과 저는 수술실 복도에서 5시간 넘게 기다렸고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어리긴 했지만 그 표정을 보고 오빠 수술이 잘 안 됐다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죠. 그런데 수술이 잘 안 된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오빠가 수술 도중에 세상을 떠나버린 거였어요. 오빠가 죽었다는 말에 정신이 멍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죽음은 손이 닿을 수 없을 정도로 먼 곳에 존재하는 건 줄 알고 살았는데 이렇게 가깝게 다가와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셨고 아빠는 말문이 막힌 채로 숨만 몰아쉬었어요. 저 역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어요. 오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어쩌면 이라는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내가 아빠한테 이사 가자고 조르지 않았다면 그럼 여전히 고물상 안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살았을 테고 그랬다면 오늘 오빠가 밖에 나가 친구들과 놀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차에 치이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면 이미 다 끝나버린 일인데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바보같이 어쩌면을 주절거렸어요. 그리고는 결국엔 나 때문에 오빠가 세상을 떠난 거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오빠가 세상을 떠난 뒤 우리 집은 많은 게 달라졌어요. 더는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가족들 간의 대화가 사라졌고 무엇보다 부모님 사이가 나빠졌어요. 엄마는 오빠를 난치한 납골당에 매일 찾아가 밤이 돼서야 울다 지쳐 진이 빠진 채로 집에 오셨고 아빠는 그래도 남은 가족을 책임져야 했기에 슬픔을 꾹 누른 채 일을 해야 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나로 인해 벌어진 것만 같아서
밥을 먹는 것도 미안하고 잠을 자는 것도 미안하고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죄를 짓는 기분이었어요. 죽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오빠가 아닌 나였어야 했다는 자책도 점점 더 심해져 갔어요. 당신 언제까지 이럴 거야? 죽은 자식만 자식이고 산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상민이 가고 지금까지 당신이 상미 밥 한 번 챙겨 먹인 적 있어? 애 옷 하나 빨아준 적 있냐고. 당신만 슬픈 거 아니야. 나도 매일 아침 눈도 뜨기 싫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어.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거잖아. 남은 자식이라도 제대로 키우는 게 부모가 할 일 아니냐고.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 궁리를 하라고. 먼저 간 자식 그만 내려놓고 옆에 있는 가족들 좀 보란 말이야. 아빠는 답답한 마음에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팍팍 치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눈에 초점이 나간 채 심드렁한 반응이었어요. 벽에 대고 소리치는 기분이 이런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루가 멀다고 부모님은 싸우셨고 그러다 엄마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셨어요. 상민은 당신이 키워. 나는 자신이 없어. 나는 이 집에서 못 만나갈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엄마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이 이혼하시게 되면 모든 게 끝나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엄마한테 매달려 이혼을 막아보려 애를 썼지만 엄마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사람 같았어요. 아빠 역시 이렇게 엄마와 이혼을 하면 엄마가 안 좋은 선택을 할까봐 필사적으로 이혼만은 안 된다고 막아서셨죠.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죽은 자식 생각에 잠도 못 자겠고 밥도 못 먹겠고 만사가 다 귀찮기만 한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차라리 나도 우리 상민이 따라가게 해줘. 제발 날 좀 죽게 해달라고. 엄마는 악을 쓰며 발악을 하셨고 아빠는 그런 엄마를 힘주어 끌어안으셨어요. 아빠 품에 안긴 채 엄마는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쳤지만 아빠가 손깍지까지 끼고 놓아주지 않는 바람에 더는 어쩌지 못하더라고요. 그러자 아빠가 울먹이며 그러셨어요. 명희야, 우리 이사 가자. 상미 데리고 아주 먼 데로 가서 살자. 여기서 있었던 기억도 다 잊고 상민이도 다 잊고 우리 세 사람만 생각하고 살자. 나 너 못 놔줘. 지금까지 그 고생을 하고 살아왔는데 너 호강 한번 못 시켜주고 어떻게 이대로 보내냐. 우리 다 잊고 살자. 우리 살아보자. 어? 아빠의 진심 어린 그 말에 엄마는 오열했어요. 남편 품에 안겨 애처럼 엉엉 우는 엄마를 보니 제 가슴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 때문에 한 가지 결심한 것도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오빠 목까지 제대로 살아야겠다고 말이죠. 그날 이후 엄마는 다시 힘을 내기로 했고 아빠는 고물상이랑 우리가 살던 전셋집을 처분했어요. 그리곤 오빠 앞으로 나온 합의금을 합해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부모님이 하셨던 다름 아닌 치킨집이었어요. 따로 집을 구할 돈은 안 돼서 가게 안채에서 생활을 해야 했어요. 당시 저희 부모님이 하셨던 치킨집은 그리 유명하지 않은 저가치킨 프랜차이즈였는데 운때가 맞아서 그랬는지 마침 얻을 것과 맞물려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장사가 꽤 잘 됐어요. 거기다 가격이 저렴해서 퇴근길에 들러 치킨을 사가시는 직장인분들이 꽤 많았고 생각보다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몇 년 뒤 조류 독감으로 인해 가게 매출은 곤두박질 치게 되었고 결국 치킨집을 그만두고 그 자리에 곱창볶음집을 차렸어요. 별다른 수리 없이 할 수 있는 업종을 고르다 보니 그렇게 정한 거기도 하고 저희 엄마가 곱창볶음을 정말 잘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몇 년 장사를 하는 사이 단골도 꽤 많았던 덕분에 업종을 바꾸고도 손님이 꽤 찾아주었어요. 그러다 맛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특히 배달 주문이 엄청 늘어났지 뭐예요. 아빠는 배달을 하고 엄마는 조리와 홀서빙을 맡아서 했어요. 조리하랴, 주문 전화 받으랴, 거기다 홀손님 받으랴. 엄마 혼자 하기에는 도저히 무리라서 제가 홀서빙과 주문 전화 받는 걸 도와드리곤 했는데 부모님은 그게 마음에 걸리셨던가 봐요.
아무래도 곱창집이다 보니 술 손님이 대부분이어서 아직 고등학생 딸아이한테 맡기는 게 싫으셨던 거예요. 저는 아무 상관 없었는데 말이에요. 어차피 업종 특성상 밤장사만 하는데 굳이 돈 들여가며 남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결국 부모님은 홀 손님은 받지 않고 배달과 포장만 하는 걸로 영업 방침을 바꾸셨어요. 어차피 가게가 좁아서 테이블도 4개밖에 못 놓는 가게였기 때문에 매출에 큰 지장은 없을 거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전보다 오히려 매상이 늘어났다는 거였죠. 홀 손님을 받을 때는 2인 이상 주문을 받았지만 포장을 1인분도 가능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취하는 대학생들이나 혼자 사는 손님이 늘어난 게 그 이유였어요. 일이 되려니 이렇게도 되나 보다 싶더라고요. 술 손님도 없으니 바쁠 땐 저도 나와 도울 수 있고 남을 쓰지 않으니까 지출도 줄일 수 있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영업 방식을 바꾼 건 정말 잘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엔 배달 어플이 나오기 전이었지만 1인 가정이 늘어나면서 서서히 포장과 배달의 빈도수가 높아지는 추세였거든요. 그러다 배달 어플이 나오기 시작했을 땐 다른 가게들보다 먼저 변화에 동참할 수 있었고요. 작은 가게에서 포장과 배달 장사만으로 근처 대형 식당들보다 더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어서 저희 가정의 삶의 질도 점점 더 높아질 수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가게의 딸린 방에서 생활을 하다가 같은 건물 3층에 살림집을 차렸던 우리 가족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길 건너 아파트로 이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전세도 아니고 자가로요. 저희 부모님이 평생 처음으로 갖게 된 마이홈이었어요. 비록 신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파트에서 살아본 적 없던 우리 식구들한테는 모든 게 새롭고 좋아 보였어요. 이제는 친구들이 어디 사냐고 물을 때도 당당하게 땡땡땡 아파트라고 말할 수 있기도 했고요. 오빠가 세상을 떠나고 부모님이 이혼 위기에 처했을 때부터 악착같이 잘 살아내겠다고 각오했던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왔고 덕분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물론 혼자 독학을 했던 건 아니고 부모님 덕분에 사교육에 도움을 받긴 했지만요. 합격증을 확인한 순간 제가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친구 엄마의 말이었어요. 어릴 때 고물상에서 살 때 친구 엄마가 제 앞에서 친구를 혼내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은비 너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상민이 아빠처럼 돼. 고물상에서 남들이 쓰다 버린 고물이나 줍고 살아야 된다고. 너 그렇게 살기 싫지? 그러니까 공부를 해. 어린 나이에 친구네 엄마를 통해 들었던 그 말은 지금까지도 제 가슴에 가시처럼 꽂혀 있어요. 그래서 공부만큼은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모니터에 떠있는 합격을 축하한다는 문구와 그 밑에 커다랗게 그려진 대학 로고를 보니 저도 모르게 실실 웃음이 났어요. 친구 엄마가 무시했던 우리 아빠 딸인 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는 대학에 들어갔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같았거든요. 나중에 친구들을 통해 전해 듣기론 그 친구는 지방에 있는 전문대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전문대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그 순간 어깨가 으쓱해지긴 했어요. 살면서 힘에 부치는 순간들마다 저는 일찍 세상을 떠난 오빠를 떠올렸어요.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은 오빠가 살아보지 못한 순간이기에 더 열심히 살아내야 한다는 생각을 강박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때로는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기도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대입도 취업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해요. 딱 하나 결혼은 그러지 못했지만요. 제가 남편을 만난 건 입사 동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동기한테 들어온 소개팅 자리에 대타로 나갔었거든요. 주선자는 동기의 올케였는데 당시 동기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남자와 동거까지 하고 있어서 그 선자리에 나갈 수 없었어요. 동거 사실을 밝힐 수 없어서 고육지책으로 저를 대신 내보낸 거였죠. 그냥 밥만 먹고 오면 돼. 잘 보일 필요 절대 없어. 오히려 마음에 안 들게 진상을 떨어주면 더 좋고. 그래도 이 남자가 자기 건물까지 가진 건물주래. 30대 중반의 건물주라니 대단하지 않니? 직장은 그냥 평범한데
그래도 서울에 자기 건물 하나 있는 사람이니까 직장 좀 딸리는 건 이해할 수 있지 뭐. 가서 보고 마음에 들면 잘해봐. 건물주가 탐나면 자기가 직접 나가든가.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에이, 동기야. 동기 사랑 나라 사랑이라잖아. 나 좀 살려주라. 이번에 나 도와주면 내가 평생 자기 은인으로 대접할게. 동기가 어찌나 끈질기게 부탁을 하는지 상대방한테 실례인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나가고 말았어요. 부탁대로 밥만 먹고 들어오자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사람이 말도 잘 통하고 정말 괜찮더라고요. 게다가 저와는 공통점도 있었어요.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그런가 아직도 돈 쓰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남들은 1년에 한두 번씩 해외여행도 가고 자기 자신한테 하는 선물이라고 명품 시계도 사고 새 차도 뽑고 한다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시도는 해봤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네요. 소개팅남이 돈 쓰는데 겁을 내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남자가 7살 때 3살 터울의 동생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이유가 참 기가 막혔어요. 동생이 일주일 넘게 감기 증상을 보였는데 의료보험도 못 낼 정도로 경제 상황이 힘들었던 터라 병원에도 못 데려가고 집에 있던 감기약만 먹였다는 거예요. 흔한 감기니까 굳이 병원까지 안 가도 될 거라는 안일한 생각도 있었을 테죠. 그러던 어느 날 밤새 고열에 시달리며 끙끙 꿰던 동생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생이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감기였으니까. 아마 엄마도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감기로 아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병원에 데려가셨겠죠. 가난 때문에 살리지 못했던 동생이 떠올라서 함부로 돈 쓰는 게 두려워져요. 이렇게 쓰다가 정작 돈이 필요해지는 순간에 내 손에 쥐고 있는 돈이 한 푼도 없게 되면 어쩌지?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 될 때까지 내가 무분별하게 쓰지도 않을 텐데 말이에요. 미안해요. 소개팅에 나와서 할 얘기는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주책이었죠? 아니에요. 하기 힘든 얘긴데 먼저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런데 석훈 씨, 실은 제가 사과드려야 할 게 있어요. 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로 한 최다빈이 아니에요. 다빈 씨는 제 직장 동료인데 개인 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서 제가 대신 나오게 됐어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남들한테 꺼내기 힘든 상대의 가정사까지 들어놓고 끝까지 거짓말을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대타로 나온 사람이라는 걸 밝히고 말았죠. 그런데 다 알고 있었어요. 최다빈 씨가 아니라는 거. 다빈 씨 올케분이 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셨었거든요. 직장 동기라면 그쪽도 다빈 씨랑 같은 회사를 다니시나요? 네, 영업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영업부면 해외 출장도 많이 다니겠네요. 명품 수입을 주로 하는 회사니까. 그보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1시간 넘게 얘기를 나누는데 정작 이름도 모르고 있었네요. 그렇게 만난 지 1시간 20분 만에 온전히 이루어진 통성명을 시작으로 또다시 긴 대화를 나누게 된 우리는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서 자작 무렵까지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는 사이 서먹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헤어질 때는 너무 친근하게 이름까지 부르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고 헤어졌음에도 아쉬움이 남아서 다음날 오후에 다시 만나 영화까지 봤으니 모르긴 해도 우리 두 사람이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했어요. 소개팅을 주선한 동기의 올케한테는 남자 쪽에서 거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제가 대타로 나간 사실은 잘 덮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형제를 잃은 공통점이 있는 우리 두 사람은 남들은 모르는 가난의 후유증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잊어도 되는 오래전 일인데도 마치 몸에 새겨진 타투처럼 가난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티 내지 않으려고 애써 숨기던 것들을 이 남자 앞에서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서 좋았어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편안한 사람과 하는 거라던 선배의 말처럼 저는 나를 나 그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이 남자가 내 남편감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 결혼을 미룰 이유가 없었죠.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결혼 허락까지 받는데 일주일도 안 걸릴 정도로 속전속결이었어요. 결혼식은 제가 졸업한 대학 교수홀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유는 하나였어요. 싸거든요. 거기다 며느리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걸 집안 식구들과 지인들한테 알릴 수 있어서 시어머니께서 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경기권 대학을 나온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저야 뭐 결혼 경비가 적게 든다는 게 제일 좋았지만요. 신혼집은 남편이 가지고 있는 건물 꼭대기층을 리모델링해서 살기로 했어요. 요즘엔 다들 아파트를 선호하는 편이지만 은행돈 빌려다가 이자 갚으며 유행 따라가는 것보다는 남편 소유의 건물에서 이자 없이 마음 편하게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 리모델링 비용은 제가 부담하기로 했어요. 건물까지 가지고 있는 남자랑 결혼하면서 몸만 딸랑 들어가기 미안했는데 남편이 지나가는 말처럼 그러더라고요. 정 그렇게 미안하면 리모델링 비용을 내든가.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다 남편의 계획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순진하게 말려든 거였죠. 결혼을 앞두고 예식장이며 청첩장이며 모든 걸 다 예약 완료한 시점이 되자 희한하게 그제서야 남편한테 거슬리는 부분이 눈이 띄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건물주라는 걸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을 만나 인사하는 자리에서도 그러더니 심지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올려달라 그래서 한걱정이라는 자기 친구도 앞에서도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한테만 들리게 조용히 말해줬어요. 자기야, 그만 좀 해. 자기 건물 가진 거 여기 모르는 사람 없어. 이런 상황에 꼭 그렇게 티를 내야겠어?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왜? 내가 힘들게 모아서 산 건데 자랑 좀 하면 안 돼? 원래 남자들은 다 그래. 쟤들도 건물 사면 나보다 더 자랑질하고 다닐걸? 남자들이 원래 철이 없는 건지 제 남편만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놈의 건물주 타령 때문에 분위기 싸해진 게 한두 번이 아닌데도 남편은 멈출 줄을 몰랐어요. 그러는 사이 결혼식 날짜는 다가왔고 무사히 식을 마칠 수 있었어요. 신혼여행지에서 그 어렵다는 허니문 베이비를 만들어 온 우리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한 달 만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물론 시부모님께서도 무척이나 좋아하셨죠. 경제적인 사정으로 자식을 하나씩 떠나보냈던 부모님들이라서 손주 소식이 더 반갑게 느껴지셨던 모양이에요. 이제는 형편도 많이 나아져서 손주를 위해 뭐든 해줄 수 있는 이 상황이 내심 기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 제 임신 소식에 떨떠름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부모가 되기에 앞서 걱정이 돼서 그런 건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기야, 그 애 꼭 낳아야겠어? 솔직히 말하면 우리 상황에 지금 애를 낳잖아? 그럼 내 계획이 다 엉망이 돼버린다고. 건물 살 때 대출받은 돈도 한참 남았는데 그 이자의 원금에 우리 생활비까지 내는 것도 현 상황에선 정말 빠듯하다고. 자기도 알잖아. 우리나라에서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나는 그 돈 쓰느니 차라리 좀 더 생산적인 데 돈을 쓰고 싶어. 자기도 나랑 같은 생각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오해한 거야? 남편은 제게 서운한 듯 볼멘 소리를 했어요. 한마디로 돈 때문에 애를 지우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솔직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잠깐만. 그러니까 당신은 마른 건물 대출금 갚아야 하니까 애를 낳지 말자는 얘기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가져도 나중에 갖자는 얘기지. 애는 은행 대출금 갚고 나서 그때 가져도 되니까. 그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대출금을 2, 3년 안에 다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10년, 아니 수십 년을 갚아야 될지 모르는데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애를 낳지 말자는 건 이번 생에는 애를 안 갖겠다는 거랑 뭐가 달라? 그리고 자기 월급에서 대출금 갚는 대신 생활은 내 월급으로 하고 있잖아.
내 월급으로 생활비랑 애 키우는 거 불가능한 일 아니라고. 그런데도 돈 몇 푼 때문에 애를 지우라는 거야? 결혼할 때 남편이 그랬거든요. 자기 월급으로는 건물 살 때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과 원금 갚는 것도 빠듯하다고요. 그러니 생활비는 제 월급에서 충당하자고요. 물론 1층 식당과 2, 3층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긴 하지만 워낙 대출을 많이 끼고 산 건물이라서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이자가 상당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동의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핑계로 애를 지우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도 기가 막혀서 잠시 머리도 식힐 겸 부모님 가게로 갔어요. 저희 집에서 버스로 2정류장 남짓한 거리여서 걸어가는 동안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남편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려고 말씀드렸더니 아빠가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깟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건데 돈 때문에 이미 생긴 자식을 지우라니 이게 아빠가 될 놈이 할 소리야. 애 키우는데 드는 돈 우리가 낼 테니 나. 내 그놈이 매사에 돈돈거리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지 자식 일에도 계산기부터 두드릴 줄은 몰랐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그놈한테 널 보내지 않았을 텐데. 여보, 진정해요. 임서방도 괜히 그러겠어요? 돈 때문에 자식한테 제대로 못 해줄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겠죠. 난 그 마음도 이해는 가네요. 상미야,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임서방이 돈 때문에 가슴에 맺힌 게 많아 그런 거니까 무턱대고 화부터 내지 말고 가서 잘 설득해봐.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야. 네 아빠 말대로 우리가 대면 되잖니. 죽을 때 지고 갈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 딸한테 다 두고 갈 돈인데 저한테 주나 손주한테 주나 뭐가 다르겠니? 임서방 좋아하는 양념 막창구이 싸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먹으면서 얘기 좀 잘해봐. 엄마는 남편이 좋아하는 막창을 잔뜩 싸주시면서 대화로 풀어보라고 하셨어요. 아빠는 지 자식도 지으라고 하는 놈인데 뭐가 예쁘다고 그걸 주냐고 타박을 하셨지만요. 집에 돌아온 저는 엄마 말대로 남편을 불러 막창에 곁들인 맥주를 한 잔 따라주었어요. 저는 임신 중이라 술을 마실 수 없지만 남편이라도 기분 좀 내라고요. 그리고는 부모님 말씀을 전했어요. 솔직히 그 말을 꺼내면서도 남편이 거절할 줄 알았어요. 장인장모한테 돈을 받아 자식을 키운다니 그건 부모로서 실격인 거니까요. 가장으로서 자존감 떨어지는 일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말을 꺼내는 게 조심스러웠는데 이게 웬걸요.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환하게 웃지 뭐예요. 그래? 아, 장인어른이 그래 주신다면 나야 땡큐지. 하긴 자기한테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인장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 돈을 누구한테 주시겠어? 이래서 돈 잘 버는 부모가 최고라니까. 모르긴 해도 장인어른 가게 매출도 엄청날 거야. 매번 보면 가게 앞에 포장해 가는 사람들도 많고 배달기사들 오토바이도 몇 대씩 서 있더라고. 아, 이참에 우리 건물 1층으로 가게 이전하시면 어떨까? 1층 카페 사장이 이번 계약 끝나면 가게 비우겠다고 그러더라고. 장인어른 가게 우리 건물로 이전하면 매일 가서 공짜로 마창도 먹을 수 있고 좋잖아. 우리 애 태어나면 장인 장모님도 매일 보실 수 있고 말이야. 말 나온 김에 추진해볼까?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우거지상을 하고는 돈 없으니 애 지우라고 하던 사람이 지금은 완전 다른 사람처럼 신나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날따라 남편의 그런 모습이 역겹게 느껴졌어요. 돈 앞에서는 자기 자식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알아버렸기 때문일 거예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남편은 정말 제 부모님을 찾아가 가게 이전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부모님 반응은 시큰둥했던가 봐요. 집에 돌아온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자리에서 장사해봤자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냐고. 어차피 남한테 임대료 내고 장사할 거라면 사위한테 내고 장사하는 게 낫잖아. 안 그래? 가게 장사가 잘 되니 월세 밀릴 걱정도 없고 건물주 입장에서 완전 꿀 빨 수 있는 세입자인데 말이야. 자기야, 자기가 와서 부탁 좀 해보면 안 돼? 사위보다는 아무래도 딸이 나을 거 아니야. 남편은 저를 들들 볶아대며 어떻게든 저희 부모님 가게를 자기 건물로 들어오게 하라고 닥달을 해댔어요.
하지만 이미 단골이 많이 생겨서 꾸준하게 수익이 보장되는 가게를 버리고 저희 건물에 들어오시라고 하고 싶진 않았어요. 아무리 포장과 배달밖에 안 하는 가게라지만 그래도 가게 이전을 하면 다시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걸릴 테고 운이 안 따르면 그대로 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식으로서 저희 부모님께 그런 리스크를 안겨드릴 순 없잖아요. 남편의 바람과는 달리 저는 오히려 부모님을 찾아가 가게 이전을 만료했고 결국 남편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남편이 온갖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네요. 말로는 꺼내기 창피한 쪼잘한 것들로요. 화장실 휴지는 왜 그렇게 많이 쓰냐. 소변을 볼 때마다 물 내리지 말고 참았다가 2번 쌓이면 내려라. 장인 가게에서 공짜 곱창 먹으면 되지 뭐하러 돈 쓰고 외식을 하냐. 집에서는 늘어나거나 찢어져서 못 입고 나가는 옷을 입으면 되지 뭐하러 잠옷이랑 실내복을 사 입냐 등등 지질이 궁상을 떠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는 왜 그렇게 자주 소변을 누냐면서 물새 많이 나가니까 좀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여자가 임신을 하면 소변이 자주 마려운 거요. 그런데 그걸 참으라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아침부터 한바탕 싸움을 했다니까요.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아침 일이 생각나서 남편이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가게에 들러서 부모님이랑 저녁을 같이 먹으려고 했어요. 근처에 아기찜 잘하는 집이 있어서 중짜로 포장을 해갔죠. 저녁 시간이라서 배달 주문이 이어지는 바람에 결국 저 혼자 먹게 됐지만요. 그런데 아빠가 저를 슬쩍 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임서방이 너 먹는 거 가지고 타박하냐? 그래서 여기 들고 와 먹는 거야? 아니야. 그냥 엄마랑 아빠 볼 겸 온 거야. 그리고 요즘엔 회사 일이 바빠서 집에서 밥 안 먹는 날이 많아. 아침엔 바빠서 못 먹고 밤에는 야근하느라 회사 근처에서 때우고 오늘은 모처럼 야근이 없어서 여기 온 거고. 그런데 제 얘기를 듣던 부모님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뭔가 말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말해보라고 했더니 뭐? 그이가 아빠한테 내 식비를 받아간다고? 그것도 200만 원이나? 글쎄 제가 임신한 이후로 밥을 하도 먹어댄다고 남편이 부모님 가게에 와서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건물 대출금이 어쩌고 생활비가 어쩌고 온갖 죽는 소리를 다 하고 제 식비를 대신 내달라고 그랬다나요? 임산부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서 유기농 제품을 사 먹여야 하고 수시로 먹고 싶은 게 바뀌는 통에 배달 음식 사드리는 돈도 만만치 않다고 200만 원이나 요구했다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어요. 그걸 또 저희 부모님은 순순히 내주셨다는 거예요. 먹는 걸로 임신한 내 딸 눈치 줄까봐 실컷 먹이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어요. 말 안 해도 그 200만 원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 것 같았거든요. 저희 건물 1층에 새 들어있던 카페의 임대료가 200만 원이었어요. 카페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나가면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매달 200만 원의 수입이 막힌 상황인데 남편이 그걸 저희 부모님한테 받아 챙겨왔던 거예요. 제가 밥을 많이 먹는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인간이 어쩌면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못돼 처먹을 수가 있는 건지 이젠 정말 더는 못 봐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살다간 앞으로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걸로 내 부모 등에 빨대를 꼽을지 모를 일이잖아요. 이런 인간이랑은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솔직히 그동안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이혼만큼은 참아보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더는 못 두고 보겠다는 결론이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남편한테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대뜸 그러더라고요. 그럼 애는 어쩔 거냐고요. 저는 그 말이 한쪽 부모 없이 살아야 할 자식 생각은 안 하느냐는 말 의미로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이어지는 말을 듣고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나보고 양육비 나라는 소리 할 거면 나 절대 이혼 못 해줘 씨발. 내가 이미 깨진 결혼에 돈까지 꼬라박아야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애는 네가 데려갈 건데 왜 얼굴도 안 보고 살 자식 새끼한테 피 같은 내 돈을 보내야 하느냐고. 걔가 날 위해 뭘 해준다고. 그러니까 애를 지우고 이혼을 하든 아니면 이혼은 안 돼. 그 말에 이혼을 결심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양육비 포기할 테니 양육권과 친권까지 다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잠시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튕겨보고는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반년도 안 살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 같은 건 없었고 대신 리모델링 할 때 제 돈을 쓴 것과 혼수로 해간 가전제품과 가구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남편은 이미 반년 가까이 제가 이 집에서 무상으로 살았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는 돌려줄 수 없다고 버티더라고요. 그러면서 가구랑 가전제품만 가져가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겠다고 했더니 이 인간이 변호사 비용이 아까웠던가 봐요. 합의하자고 하더라고요. 결국 리모델링비로 들어간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만 돌려받기로 하고 가전제품과 가구는 모조리 들고 나왔어요. 사실 꼭 필요한 건 아니었는데 남편 놈이 두고 사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친정에 들어가 살게 된 저는 몇 개월 뒤 출산을 했어요. 3.2kg 아들이었어요. 아빠 없이 살아가야 할 손자가 가여웠는지 엄마는 연신 눈물을 흘리셨고 아빠는 손자를 보시면서 저를 닮은 구석을 찾기에 바쁘셨어요. 친정엄마 도움을 받으며 산후조리를 한 저는 출산휴가가 끝나고 바로 회사에 복귀를 했어요. 혼자 애를 키우고 살아야 하기에 어떻게든 직장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친정 부모님이 곁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회사원과 엄마 두 가지 역할을 제대로 지켜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직장을 다니며 육아를 겸하고 있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제 명의의 건물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바로 남편의 건물이랍니다. 이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겁이 나곤 했어요.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게 되면 애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 하고 말이죠. 남들은 배우자가 있지만 저는 오직 제 손으로 제 가정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로 부동산 경매에 대한 공부를 했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경매 물량이 쏟아져 나온 걸 확인하다가 남편 건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코로나 여파로 남편 건물에는 세입자가 들지 않았던 탓에 영혼까지 끌어 대출받은 돈으로 건물을 매입했었던 남편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던 모양이었어요.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가 대출금을 막아보려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엔 이렇게 경매에 나오게 된 거죠. 그와는 반대로 부모님 댁에 살면서 집세도 없이 생활비까지 아끼며 살게 된 저는 월급의 대부분을 모을 수 있었고 그 돈을 종잣돈 삼아 몇 가지 주식과 코인에 투자해서 꽤 높은 수익까지 올린 참이었어요. 그래서 경매로 나온 남편의 건물을 약간의 대출을 끼고 바로 사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경매받은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 남편 건물로 찾아간 그날 남편이 저를 보고 경악하던 그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도운동거리며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까지 줬던 사람은 정작 자신의 건물도 지키지 못했는데 오히려 돈에 무감했던 내가 그 건물을 뺏게 됐으니 왜 안 그렇겠어요. 퇴거하는 날까지 폐가구와 쓰레기 처리 문제로 저를 골탕 먹였던 남편이 떠나고 업체를 통해 입주 청소까지 마친 저는 현재 부모님과 아이를 데리고 제가 신혼생활을 했던 집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부모님 가게는 제 건물 1층으로 이전을 했고요. 임대료는 필요 없으니 저희 건물로 들어오시라는 제 말에 부모님은 그건 말도 안 된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내겠다고 하시네요. 자식 키우는 부모가 이렇게 물렁해서야 쓰겠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보증금으로 일단 대출받은 돈부터 갚아. 임대료는 차곡차곡 모아서 우리 손자 대학 보낼 때 쓰고 애도 딸린 애가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 우리는 우리 자식 챙길 테니 넌 네 자식 챙기라고. 아빠 얘기를 들으니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 건물주 노릇을 하며 살기로 했답니다. 이 정도면 이혼녀 치고는 남편에 대한 복수도 인생의 성공도 이룬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숨어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 꼭 찾아서 행복한 인생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